예, 월요일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한 것도 궁금하지만 삼성그룹의 이제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배구조 관련한 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일단 뭐 한국 경제에 큰 별이 지신 거니까 네. 뭐 애도를 뭐 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증시로 돌아와서 냉정하게 네. 또 이제 뭐 별세하신 부분과는 별개로 해서 이제 증시의 영향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전에도 이건희 회장님 뭐 별세 설, 뭐 별세 루머 이런 거 떴을 때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뭐가 제일 많이 오르던가요? 이건희 회장님 뭐 건강 이상설 이런 거 나왔을 때 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물산이 가장 삼성물산이 제일 거죠?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실질적인 지주사다. 삼성그룹의 네. 지주사거든요. 지배구조 이 탑에 서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좀 냉철하게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죠.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들고 있는 고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한 삼성그룹주의 이 보유 총액이 18조가 좀 넘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30억 이상 상속되면은 최고 50%. 세율이잖아요. 네. 절반입니다. 50% 일단 맞아야 돼요. 그리고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상속인 경우에는 20% 할증되거든요. 그럼 계산해 보면 한 11조 나옵니다. 그러면은 11조를 한 방에 낼 수가 없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면 뭐 할 것 같아요? 연부연납 신청하겠죠. 5년 연부연납이니까 그냥 뭐 계산하기 쉽게 계산해도 연 2조 원 정도는 내야 됩니다. 그럼 연 2조 원 정도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머리에 드는 생각서부터 쭈루룩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삼성그룹의 강세 순서가 될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 뭐부터 생각이 나요? 삼성물산 배당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돈을 만들 수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들 테니까 그 부분 나올 거고. 그러면은 좀 뭘 팔아서 뭐 스왑이나 이런 방법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팔 수 있는 손에 쥐고 있는 팔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봐요. 네. 물산이 들고 있는 뭐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예.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손으로 들고 있는 뭐 SDS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가치를 만들어서 매각을 해야 뭐 팔아서 뭐 메꾸든 뭐하든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저기 뭐 그대로 나오네요. 예. 저 그림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상속이라는 이 이슈 때문에 제일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이 뭐였을까요? 물산도 물산이지만 이거 상속 이슈로 인해서 제일 많이 눌려 있었던 거. 생명 아닌가요? 네, 네. 생명, 뭐 전자, 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뭐 삼성전자 뭐 무리하게 올라가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 내가 힘든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들 시장에서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눌려있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인을 두고 뭐 증시에 미치는 뭐 시세가 어디로 갈 겁니다. 이게 참 냉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시장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삼성물산에 포커스 많이 꽂힐 거고 삼성전자, 뭐 삼성생명 분리하지 않을 거고 향후 일단은 이 분할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이 2세였으니까 이건희 회장님, 고 이건희 회장님 세대 때도 보면은 CJ 분할했고, CJ 분리됐고, 신세계 분리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도 3세에서도 뭐 호텔신라 분리될 가능성 있으니까 뭐 호텔신라 쪽으로도 뭐 쳐다보는 눈들이 꽤 많겠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4세 경영은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얘기 안 했으니까 아들한테는 물려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지배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 이건희 회장님 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더 삼성, 뭐 삼성그룹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테니까 눌려있던 부분의 해소, 삼성전자의 이제 뭐
알턴이 빠진 뭐 이런 이슈들이 되겠죠. 그 부분 그리고 삼성물산 제대로 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탑으로 올라가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오늘 시장에서 아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얼마 전에 현대차 지배구조 가지고도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재미 잘 봤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지주사가 어디냐? 모비스다. 그러면은 이거 결국 사야 되는데 뭘로 할 수 있겠느냐? 글로비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결국 이 두 개 가지고 논 거잖아요. 똑같은 이슈가 아마 이 삼성그룹에서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목받던 뭐 삼성물산은 뭐 우리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삼성그룹 뭐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도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시장의 매기가 좀 쏠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이제 주초에 당면한 궁금증입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 한번 정리해 주셨고요. 우리 시장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네.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이제 우리로서는 해결해야 될 어떻게 보면 뭐 해결 뭐 지나가야 될 가장 큰 과제인데 정부는 뭐 지금 이제 기재부는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고 결국 이제 국회로 또 공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참 시간을 가능하면 끌지 않는 게 좋은데 그죠? 그냥 솔직히 네네, 얘기하면 네. 기재부 국감 전까지는 설마 뭐 그대로 굽히겠지 가겠어? 입법권을 들고 있는 이 국회가 저렇게 싫다고 얘기하면 기재부에서 마이웨이 정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키는 뭐 국회가 주고 뭐 쥐고 있으니 뭐 난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사실 기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뚜껑 열고 보니까 뭐 됐고 난 3억 원 뭐 그냥 고집불통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23년도서부터는 이제 전면과세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이 3억 원 기준에서 정부 입장은 그래요. 제 입장은 이거하고 정반대인데 네. 정부 입장은 23년도서부터 전면과세를 때리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3억 원 기준에서 물러날 경우 23년도에 전면과세 절대 못 때린다는 거군요. 그때도 이제 또 물러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일 테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뭐 이 정부가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정부가 얘기하는 것만 우리 한번 보자고요. 정부가 뭐라 그래요? 3억 원 기준 유예한다라고 하면서 야 그래서 이 가족 값산 아니고 인별 기준으로 해줬잖아. 인별 기준으로 하면은 된 거 아니야? 뭐 이거 이 3억 원 한 종목 3억 원 이상 들고 있는 사람 전체의 1.5%밖에 안 돼. 8만 명밖에 안 돼. 이 얘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8만 명인지 이거 뭔지 이거 별로 상관없어요. 신규로 그러면 대주주 범주에 들어가서 양도세를 두드려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들고 있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출 경우 이거 작년 연말 기준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지금은 뭐 정확히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40조 됩니다. 40조. 그러면 이 40조가 시장에 그대로 쏟아지진 않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3억 원 기준 밑으로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강할 거고 또 못 줄이는 쪽들도 있을 거고 뭐 많을 거예요. 뭐 스톡옵션 부여받아가지고 난 팔고 싶은데 팔면 사장님한테 혼나서 못 팔고 뭐 이런 금액들까지 다 합치면 이게 다 쏟아지진 않죠. 하지만 상당 부분 이 중에서 매물화될 가능성들은 안고 있죠. 시장은 이걸 걱정하는 건데 이거 뭐 8만 명밖에 안 돼, 1.5%밖에 안 돼요. 뭐 별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만 읽어버리면 이 서로 쳐다보는 포인트가 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재부는 그 부분만 얘기를 했고 정치권은 뭐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증시로 개인 자금들 많이 쏠려온 이때에 정부 편을 쉽사리 못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 예전에 민주당이 만든 법안인데 이제 와서는 뒤집자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재부도 황당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건 뭐 요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를 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디가 유난히 약할 것 같아요? 지난주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닥이죠. 네. 거래소는 곧잘 버텨요. 거래소는 이제 뭐 시총 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오르던 애들도 오르고 뭐 KB금융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진짜 안 오르던 애들도 오르고 뭐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는 것도 견주한 삼성전자고 뭐 현대차 그룹주는 뭐 등락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레벨 자체가 높아졌고 뭐 최근에 뭐 현대백화점이나 뭐 신세계나 이런 쪽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 쪽들은 이제 머리 들어서 제대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거래소는 별로 다치는 게 없어요. 여기도 보는 것처럼 기존에 이미 뭐 10억 원 이상 뭐 들고 있었던 쪽이 절반이 넘는 데다가 신규로 과세를 때린다라고 해도 그 부담이 이미 절반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물건이 어마무시한 폭으로 쏟아지고 뭐 기존 이 10억 원일 때는 뭐 이 대주주 기준에 차는 이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뭐 대폭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절반 넘게 대주주 양도 강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걸 시행하게 되면 절반은 대주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3억 원 피합시다. 이전에 10억 원이었죠. 10억 작년까지만 하면 10억 원이었으니까 10억 원 밑으로 끌어내립시다. 이거 마치 고속도로 달릴 때 속도 카메라 같은 거랑 우리 그러면 안 되지만 고속도로 막 달려갈 때 전방 1km 뭐 네. 110 뭐 제한입니다라고 하면은 그 줄이죠. 근처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속도 쌩 줄이죠. 지나가요? 속도 줄이잖아요. 네. 그럼 지난 다음엔 다시 밟았잖아요. 똑같아요. 연말 기준으로 10억 원 밑으로 내려놓고 연초 되면 다 뭐 했어요? 줄인 거 다시 사야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코스닥 시장 1월장이 어땠어요? 연초 효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해 쳐다보면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은 3억 원 이상인 사람들로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연말에 뭐 나 좀 속도를 줄여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매도물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지난주 뭐 거래소하고 코스닥만 놓고 지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거래소가 훨씬 상대 강도가 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잔고 기준으로도 봤을 때 이제 뭐 개인들의 매수가 좀 중단된 상황인데 주가가 약해지면 남의 돈으로 산 주식은 어떻게 떨어져요? 배수로 떨어지잖아요. 배로 샀으니까 신용 풀로 질렀으니까 배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매도물들이 또 시장에 표출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코스닥이 굉장히 좀 상대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환율도 사실 우리 1130원대 이렇게 쉽게 볼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뭐 이미 와버린 걸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그러면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1100원 초반대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기억을 한번 잘 살려보세요. 그때 매수리드 누가 잡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외국인이 예. 외국인이 잡고 있었죠. 우리 시장 방향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외국인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화 강세, 뭐 주가 강세, 뭐 이런 부분들 간혹 가다가 너무 원화 강세 정도가 깊어지면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인데 이렇게 너무 빠른 환율 하락이 조금 좀 뭐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리포트가 종종 나오긴 했어도 원화 강세인 국면에서 대한민국 시장이 박살났다?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시장 박살날 때는 뭐가 깨져요? 환율이 튀어요. 원화가 깨지는 국면에서 시장이 박살나는 거지 원화가 강세로 가는 국면에서는 대부분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럼 이때마다 외국인들이 쭉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이 없죠. 과거에서도 보면은 뭐 1,100원 밑에 구간 뭐 이런 쪽들 보면 대부분 외국인들이 사는 구간이었는데 별로 안 사더라는 겁니다. 뭐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미 대선 며칠 안 남았잖아요. 미 대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주판화를 튕기는 거죠. 사실 주판화를 튕기려고 그래도 뭘 알아야 튕기는데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박사님도 마찬가지 시각일 수 있어요. 바이든이 이기는 게 좋다, 트럼프가 이기는 게 좋다. 여기에 정답이 있나요? 그러게 아니 뭐 불확실성이 지나가는 게 그러니까요. 최고죠. 예. 완벽히 한쪽이 이겨서 이 뭐 불복의 논란 없이 그냥 빨리 끝나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바이든 입장에서 시장이 쳐다보는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얘기하면 만약에 완벽히 이겼다. 그럼 바이든의 기본 컨셉은 뭐예요? 증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세를 이용한 대규모 부양책의 추가 집행,
돈 엄청 풀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경제 성장 속도를 빠르게 만들 거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면 바이든 좋은 면만 본 거예요.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러면 대규모로 부양책을 써서 이 경제 이 속도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럼 거기서 이제 역으로 나오는 것들을 계산해 보자고요. 금리는요.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제까지 시장 올라온 거 뭐 기반으로 올랐어요? 계속 떨어지는 금리에 풍부한 유동성 기반으로 올랐는데 저렇게 경제 성장 속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존의 시장이 봤었던 금리 인상 시점보다 앞당겨진다, 미뤄진다? 앞당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나 그거는 별로 안 좋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트럼프 한번 볼까요? 트럼프 미국은 대통령 몇 번까지 해먹을 수 있어요? 2번은요? 예, 네. 2번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전 임기 때는 뭐가 목표였어요? 목표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나 재선 한 번 더 할 거야. 그러면 적어도 그 재선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뭐 미 경제도 뭐 재건하겠다, 뭐 아메리칸 뭐 버스트 전략도 쓰고 그레인 어게인 그레이트 뭐 많이 썼잖아요. 네. 뭐 정은이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모여서 한 거예요. 재선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재선이 됐다. 그럼 트럼프가 뭘 위해서 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 예견하기 어려운 대통령 중에 하나였는데 그 리스크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누구를 응원해야 된다? 나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겨야 진짜 시장에서 좋은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만 찾고 보면 한쪽으로 완벽히 이기는 게 그나마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좋겠다. 그런데 뚜껑 열기 예전에 힐러리랑 할 때는 안 그랬나요? 뚜껑 열기 전까지 다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힐러리가 이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뚜껑 열기 전까지는 나 잘 모르겠으니 일단 좀 눌러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움직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우세한 것 같아요. 어디서 보여요, 그게? 이거 옆에 있는 거 미 채권 10년물 금리 보여드리는 건데 미 채권 10년물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채권 수익률 확 뛰기 시작하면은 가치주가 좋을까요? 아니면 기술주, 성장주가 좋을까요? 성장주가 부담스럽죠. 그렇죠? 성장주가 예. 부담스러워지게 네. 되죠. 그래서 지난주 나스닥이 5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주간 기준으로 1%인가 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 쉰 거는 미 증시가 1% 빠져서 우리가 이만큼 빠져서 이건 해석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대주주 양도과세 노이즈 때문에 빠진 건데 시장에서는 이미 대선을 앞두고 약간 긍정적 그림과 부정적 그림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선 이전에 뽑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깔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국내의 개별 리스크가 크게 반영이 된 것 같다. 피할 수 없는 최대로 크게 반영됐었던 리스크는 대주주 양도과세였던 것 같고 그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미쳤으니까 지난주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여러 뉴스를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또 안심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불복 얘기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바이든 쪽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분명 지난 대선에서 그런 이변이 있었던 게 민주당원들이 결국 힐러리를 많이 안 찍었다는 거잖아요. 등을 쥐었다는 건데 이제 조 바이든에 대해서야 그런 게 이제 적을 거기 때문에요. 불안하긴 하지 그러니까 편차가 있긴 하지만 바이든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말씀드린 좀 정황들을 정리해서 어떤 종목들로 좀 보면서 전략을 짤 것인가 종목 이슈해주죠. 네,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최대한 압축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 지배구조 얘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주의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쪽으로는 분명히 매기가 쏠린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지난주 다시 보기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죠. 지난주에 현대차 그룹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는데 여기 한번 보시는 것처럼 3분기에 엔진 관련 품질 비용으로 3.3조, 3.4조를
한 방에 반영했습니다. 빅베스죠. 나 아빠하고 달라라는 거거든요. 이제까지는요. 비용을 이렇게 때렸어요. 지난 2017년도 1분기 때 3,600억. 이거 에어백 이건 빼고 그 다음에 많이 반영했다. 그게 작년 3분기 때 9,000억. 이렇게 반영했거든요. 근데 이 정의선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은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한 방에 3.4조, 3.6조 이렇게 반영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말이 평생 보장이지. 자동차 평생 보장해 주면 평생 타실 거예요? 그렇게 안 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세게 충당금 반영해 놓으면 이거 그대로 다 녹아 들어갑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대신 시장에선 이렇게 쳐다보겠죠. 좀 나올만 하면 충당금 때리고 나올만 하면 충당금 때리고 앞으로는 이거 안 나오겠구나. 확실히 정의선 회장이 되고 나서 이게 이전과 움직이는 이게 달라졌네. 이 뉴스 딱 보고 나서 다음날 현대차가 박살이 났죠. 현대차가 그날 약보합까지 다 끌어올려서 끝을 냈는데 그날 제일 반짝반짝 빛났던 주식이 모비스입니다. 네. 다음날 자려고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빨리 가겠는데 이 모비스 중심으로 한 이 순환출자구조 해소라든지 글로비스를 활용한 스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빨리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다음날 이제 글로비스가 장중에 17% 막 이렇게 튀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 그림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마 오늘 삼성 얘기도 똑같이 녹여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만 얘기할까요? 예. 지난주에도 이것도 뜨거운 얘기였는데 묻혀버려가지고 시장에서 별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글로벌 메모리 D램이 먼저 글로벌 D램 넘버원 누구야? 삼성전자. 네. 넘버 2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럼 낸드로 한번 가볼까요? 낸드 넘버원 누구예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예요. 넘버 2는요.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도시바 지금은 키옥시아로 네네.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키옥시아 이렇게 쭉 웨스턴 디지털 이렇게 쭉 내려가고 예. 하이닉스가 넘버 5였어요. 네. 인텔이 넘버 6입니다. 근데 이 인텔과 하이닉스 넘버 5와 넘버 6를 합치니까 넘버 2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나 D램에서 넘버 2야. 내가 넘버 1은 못 넘보겠어.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내 현재 체력으로는 넘사벽이야. 이거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인데 낸드 시장에서 보니까 난 넘버 5야. 난 그래도 D램에서 넘버 2인데 이거 조금 존심상해. 라는 얘기들을 분명히 달고 살았어요. 어차피 D램으로 삼성을 못 넘을 것 같으면 낸드를 빨리 속도를 내자라는 전략을 펴야 되는 하이닉스 입장인데 낸드에서도 녹록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텔한테 낸드 사업부를 샀어요. 10조 원을 주고 샀어요. 물론 시장에서는 10조 원 싸다 비싸다 말 많아요. 하지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깔려있는 현찰 4조 원 안고 있는 상황에서 쳐다본다라고 하면 내가 낸드에서 넘버 2 되는 비용으로 10조 원 썼다? 이거 그렇게 큰 부담 아닐 것 같거든요. 주가는 다음날 부담스러움을 얘기를 했는데 길게 보면 이거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넘버 2 반열에 올라선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코스닥에서 재미를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견조한 거래소 쪽에서 포트 수익률을 좀 지켜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예, 굵직굵직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잡고 가는 거죠. 기업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들도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예, 간략하게 전략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코스닥 이제 빠진 종목은 많아요. 이제 가격이 만만한 종목은 진짜 트럭으로 실어 나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걸맞지 않는데 이거를 만질라 그러면 방망이를 짧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이만큼 많이 빠졌으면 장만 대주주 양도과세 이슈만 해결해주면 진짜 홈런을 칠 수 있는 장인데 지금 공이 그렇게 안 날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는 오히려 방망이 짧게 잡는 전략이 오히려 유리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거래소 쪽으로 매기가 좀 더 쏠리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예, 월요일 뭐 여러 이슈들이 있는 그런 시작인데요.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과 시장으로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